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의 능력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대규모 감축을 한다거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남겨놓고 가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협상을 위한 도구라든가 일부 이제 지상군 감축 등의 조정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전면전 가능성은 공멸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마지막 수단까지는 보류하려고 봅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오랫동안 리더를 발휘해온 것도 최강의 군사력과 해양을 지배하고 있다는 모든 무역 통로를 국제법으로 본인이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전면전의 가능성을 저희가 따지기보다는 그거는 설령 낮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막 짬뽕돼 있어요. 할 수 있겠냐 주장이랑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랑 막 섞여 있어요. 하면 좋겠는데 못할 것이다, 하면 좋겠는데 밀어붙이자,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섞여 있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 70% 이상 나오는 거는 본인한테 아무런 해가 없을 때 핵이 있으면 좋겠냐 그러면 당연히 있다는 주장이 70%만 해도 제가 낮은 것 같아요. 100%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핵무장에 관한 논의가 갑자기 최근 커진 이유는 북핵 위협은 30년 넘게 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새로운 게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는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잖아요. 미국이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지키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졌다. 중국에 대한 기억은 4,000년 동안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여러 가지 4대 외교, 조공 외교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작은 국가로서 매직 솔루션 한 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를 때리지 못할 한 방. 이게 이제 핵무장으로 간 게 최근 거거든요. 북한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분출로서 핵무기를 가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미국이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었으면 가능하겠느냐? 그때 이제 자동으로 핵을 가지려는 시도를 했을 때 차단되는 여러 가지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무역 중심의 국가에서. 그 가능성과 해야 되느냐 문제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막 가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용히 그런 거에 대한 내부 논의만 해야 되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고, 현재는 비확산 모범 국가로서 우리가 원자력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만들게 되면 원자력 수출 자체는 이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을 만드는 기술에 가까운 원자력 수출 자체를 용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엉켜 있지만 중간 단계 핵 잠재력 얘기도 나와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은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라든가 이런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이런 문제들 좀 기술적인 건데 협정을 개정해서 나중에 핵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금 용이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랑 다른 걸 주더라도 그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저희 국민들끼리는 방법론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냐 마냐 갖고를 싸우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북한과의 어떤 수교 같은 문제들을 우리하고 이제 진행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조용히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확히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미국의 승리만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중국의 반응, 러시아의 반응, 북한의 뭐 선제 공격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가야 되고, 핵이 있는 게 과연 더 안전해지냐 논쟁도 있어요. 조금만 원자력 발전소만 세우려고 해도 전 지역 주민이 들고 나서 반대를 하는데 핵폭탄을 하는 핵실험 장소를 어디다 구할 것이며, 그 핵폭탄을 예를 들면 서울의 여의도에 배치하거나 여러분들 집 옆에 놔두면 거기가 북한이 제일 먼저 쏘는 타겟이 될 텐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공유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런저런 거 따졌을 때 한미 확장 억제가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현재까지 워싱턴 선언을 우리가 했던 거고, 이제 미국이 만약 행정부가 교체돼서 여러 가지 대변화가 온다. 그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북한에 대한 위협 대비가 하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과연 한국의
능력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미국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감축을 한다거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남겨놓고 가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철수 가능성은 적은 게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건 더 많은 돈을 가져오자랑 지상군 정도를 감축해서 그거를 대만 문제 집중하자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하고 중국 문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줄인다기보다 트럼프의 첫 번째 타겟은 유럽하고 나토거든요. 유럽이 미국이 고생해서 지켜낸 거에 편승해서 놀고 있다. 이런 정서가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 인기 없었잖아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다 비판했는데 유럽 전체가 데모를 하고 그때 미국의 네오콘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지켜주는 게 미국이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럽을 지켜주는데 인기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너네가 이렇게까지 카페 살롱에 앉아서 평화만 부르짖고 너네는 군대도 안 가고 국방비도 안 내고 다 우리한테 묻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네오콘들의 분노 정서가 있었거든요. 너네는 소위 말해 폰만 잰다. 흙탕물에서 훈련하는 건 다 우리 미군들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기운들이 미국 공화당 내에 퍼져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캐치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토 없애버리겠다라든가 돈 안 내면 자기 빠져버리겠다라든가 이런 담론들이 나와서 지금 제가 워싱턴 갔을 때 대부분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타겟은 유럽과 나토다. 그리고 중국이 어차피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변화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트럼프 측근은 해병대를 뭐 수만 명 증진하는 방안을 트럼프랑 같이 읽어본 적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협상을 위한 도구라든가 일부 이제 지상군 감축 등의 조정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전면전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난다고 했죠. 낮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공멸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뭐 마지막 수단까지는 보려 하려고 봅니다. 문제는 핵이 생기면 서로 누가 먼저 핵을 때리냐에 따라 이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핵이 없으면 마지막 수단을 핵을 쓰는데 핵이 양쪽에 있으면 먼저 쓴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전면전이라기보다 우리 사드 때 기억나시죠? 소위 말한 그런 이제 외교력의 횡포가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력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이제 힘의 우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오랫동안 리더를 발휘해온 것도 최강의 군사력과 해양을 지배하고 있다는 모든 무역 통로를 국제법으로 본인이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주국방에 집착하고 미군하고 잘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하필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 이런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우리 민족 자체가 조그만 땅만 나면 무조건 먹을 거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환경이 굳어진 건데 하여튼 안보 관련해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저희가 따지기보다는 그거는 설령 낮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핵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강력한 자주국방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뭐 나로를 발사하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찬사를 하고 미사일 가이드라인 그때 미국한테 미사일 협정 관련해서 풀린 거 이런 거 할 때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게 핵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염원이라고 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제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이전에 로마라든가 당나라라든가 명나라라든가 오스만 투르크든 뭐 알렉산더든 나폴레옹도 우리가 겪었던 제국들은 지역 단위 패권 국가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에 국제법을 세워서 전 세계에 문제가 터졌을 때 회의체를 구성해서 안보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 1945년 이후에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히틀러가 등장하면 안 된다. 약소국이 침공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의 어떤 이상을 실천한 게 유엔과 국제법과 그렇죠? 그런 달러 중심의 자유주의 무역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이제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해양 패권이죠. 소위 영미권이 지배해온 200~300년 과학기술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현재까지 앵글로색슨이 사실상 300년, 400년을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한국말을 쓰는 한국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국가를 세운 적이 없잖아요. 북한 하나 있지만 좀 다르고. 근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영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앵글로 색슨 민족이 그나마 라이벌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유럽의 패권 국가, 프랑스, 독일. 하나는 중국, 러시아, 대륙 세력. 그 두 가지를 잘 조정 통제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국제 질서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 전엔 제국주의적 질서였고, 거기서 영국이 헤게모니를 졌지만 프랑스, 독일이, 일본이 크니까 싸운 게 1, 2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은 이거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그 약소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지금까지 세계 경찰 국가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런 질서 자체가 붕괴될 위기를 느껴서 지금 가치 동맹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이 시스템 자체에서 가장 큰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한민족 역사에서 지금 가장 잘 살게 된 이유가 중국 러시아의 외침과 간섭이 지난 70년간 없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제 성장 가장 넘버원 리즈는 한국인들의 노력, 넘버 투가 이런 국제 질서와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안보, 쳐들어오지 않는 것, 북한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수혜 국가.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그 이후에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가 한 3-4개밖에 없어요.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잘 살던 나라가 계속 잘 살아요. 어디죠? 유럽하고 앵글로색슨 국가. 나머지 그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프라브럼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바뀐 나라가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그쵸? 아시아의 네마리옹, 싱가포르 이런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지낼까 중국하고 잘 지낼까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안 그러면 그냥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가도 이거 안 됐네. 그리고 무기나 좀 보내줄까 이러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자고 미국이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고르냐 중국을 고르냐 문제로 자꾸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해양 세력, 대륙 세력 뭐 다 좋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를 수호하냐, 이 시스템이 무너져서 옛날 지난 4,000년간의 시대로 돌아가냐 이 문제로 봉착하게 되면 선택은 만장일치로 이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시스템이라 당연한 줄 아는데 7, 80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4,000년의 역사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노예로 삼고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뭐 이제 동맹을 맺고 했던 거죠. 우리가 오락에서 많이 하듯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7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시스템을 수호해야만 하는 사명감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중에 힘센 나라한테 달라붙자 이런 논쟁은 너무 의미 없는 논쟁인데 자꾸 이제 우리나라 그런 쪽으로 논쟁이 가는 거는 저는 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트럼프라는 이제 내부의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거에 지친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에 지쳤거든요. 하나는 이라크, 아프간전 때문에 전쟁에 지쳤고 베트남전 때문에 한 번 당했는데 하나는 금융위기 때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지금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 다 불러들이고 남의 나라는 스스로 지키라고 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지냐. 그런 건데 사실 요거는 옛날 고립주의까지 가자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가 옛날 우드로 윌슨 이전으로 가자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럽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배해도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하와이 이남으로 다 들어가고 예를 들면 대서양도 버리고 태평양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진 않거든요. 부시의 네오콘으로 상징화되는 그 여러 가지 간섭주의 이거 하지 말자. 또 하나는 오바마나 사만다 파워로 얘기되는 인권을 위한 지도자 역할 이것도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의 나라 그렇게 도와줄 여유가 없다. 이 두 가지 하지 말자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기구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미국 대륙으로 철수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민주당 공화당하고 다르다고 해서 마치 19세기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오바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부 문제에 집중하자. 왜냐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안 가본 지역은 굉장히 못 살거든요. 굉장히 못 사는 지역도 많고 우리가 주로 가는 데가 다 동서부의 대도시 관광지 유학생들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지역은 진짜 미국이 이렇게 못 사나 할 정도로 많이 몰락을 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엘리트를 다 부셔버리겠다.
정경유착,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돈을 받은 꼭두각시 정치인들, 워싱턴을 폭파시키겠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내세운 엘리티시즘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사명감에 차 있어요. 소위 말해 미국식 동학혁명에 가까워요. 예? 노론 소론 다 필요 없다. 양반 다 없애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현상이거든요. 트럼프라는 괴물을 왜 좋아하지? 저 이상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미국식 엘리트 척결하기 위한 민중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낀 자부심은. 우리가 보기엔 괴상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상이 지금 굉장히 주류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가 사라져도 제2의 제3의 트럼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